자, 시작하겠습니다. 343페이지 하단부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우린 차명재산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세금 걷는 것도 문제고 지하경제도 문제고 해서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권리자가 아니면 등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진짜 권리자가 등기하라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기 물건을 갖다가 등기해 놓는 거, 이게 뭐 차명, 이름을 빌린다는 얘기죠. 이름을 빌려서 하는 거. 그러면서 지가 다 이용은 다 해. 예? 그러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은 거, 이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금지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리는 거, 빌려가지고 이제 갑이 본인 건데 이거를 을 명의로 해놓는다. 을 명의로 했는데 사실 사용은 자기가 다 해. 이게 지금 바람직하지 않는 차명 이거예요. 차명인데 이것도 보면 권리를 신탁한 것처럼 보여. 소유권을 얘한테 넘겨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등기부에는 소유권이 열로 넘어가 있어요. 이름을 이렇게 빌린 거야. 근데 요 신탁이라는 게 그래서 이름만 빌렸기 때문에 명의를 신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의 신탁.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실 건 신탁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이걸 잘 다룰 줄 모르고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몰라. 그럼 잘 하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수익을 얻는 것도 괜찮잖아. 그렇죠? 그런 건 얼마든지 괜찮잖아요. 그런 신탁이 있어. 그런 신탁은 국가도 장려를 해요. 대신 그런 신탁은 어떻게 하느냐, 신탁법에 따라 신탁 등기하고 떳떳하게 하라 이 얘기야. 그건 아무도 말리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니들이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는데 등기하고 해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건 장려를 하는데, 지금 이것처럼 하는 거는 그런 제도가 아니야.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니야.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세금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남의 이름을 갖다가 도용하는 거예요. 빌려놓는 거. 이걸 우리가 명의신탁이라고 해. 명의신탁. 그래서 명의신탁은 금지돼 있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허용됩니다.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 그래서 명의신탁은 어떤 것이냐? 목적이 강제집행 면탈이라든가 세금 포탈,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이름을 빌리는 건 명의신탁. 이 법에서 말하는 거 금지해놨어. 그래서 그런 목적이 아닌 진짜 정상적으로 좀 맡겨서 뭘 좀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 이거는 신탁법상의 신탁. 이건 얼마든지 허용해줘요. 대신 이렇게 하게 되면 얘 명의로 이제 옮겨놓고 쳐. 그럼 얘가 지금 이제 관리 감독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자, 대리인을 뽑아가지고 을을 대리인으로 시켜가지고 네가 관리 감독에, 아니면 감독자 뽑아가지고 이렇게 시킬 수도 있어. 근데 그거보다도 소유권을 줘가지고 얘한테 일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얘가 일을 하는데 편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신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 그러면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신탁 취지의 등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탁법에 따라. 이거 신탁한 거다 얘한테 떳떳하게 이렇게 밝히고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건 얼마든지 허용이 돼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거. 그럼 요렇게 이용해 먹는 방법. 일단 이 법에서는 이제 뭐야? 명의 신탁 중에 명의 신탁이라고 찍히면 이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 약정도 무효고, 그 명의 신탁 약정에서 이렇게 등기한 이름을 빌린 것도 무효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법에서는 명의 신탁 약정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면 그건 무효야. 그리고 그 약정에 의해서 명의신탁 등기한 것도 무효야. 이 법에서는. 그러면 예외적으로 명의를 빌렸지만 허용해 주는 게 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외가 아니고 원칙이야. 신탁법상 되는 거는 이거 허용해 주는 건. 이거 말고 예외적으로 이렇게만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 흔히 이제 보면 이거 목적이 뭐라고 써요? 하는 애들이 세금 포탈, 강제집행 면탈, 이런 목적이 아니면서 하는 애들이 있어. 되게 이제 부부간에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집을 사. 근데 자기 부인 이름으로 해놓겠다 이 얘기야. 그렇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라든가 세금 포탈의 목적이 없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실제로 주인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건 명의신탁이야. 근데 이거는 그런 목적이 없기 때문에 허용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종중이나 문중 같은 경우에 재산이 있잖아. 재산. 지금은 얘들도 부동산 등기원 등록번호를 발부받아가지고 문중 이름으로 등기가 가능해요. 근데 그거 전에 가능하지 않을 땐 대개 종손 이름으로 해놓죠. 이게 원래 종중 건데 종손 이름으로 돼 있어. 이거 명의신탁이야. 그죠? 근데 이거는 목적이 세금 포탈이에요? 강제집행 면탈이야? 등기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였지. 이런 거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나오면 일단 허용되는 거, 허용되지 않는 거 구분을 하셔야 돼. 자, 344페이지 가보시면 명의신탁 약정과 실권리자, 그래서 실권리자 명의로 안 하고 저렇게 차명으로 저렇게 하면서 목적이 강제집행면탈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그 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345페이지 가시면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해서, 자, 만약에 저렇게 저런 목적으로 명의를 빌렸다, 그럼 명의신탁을 했다, 그러면 효력 자체가 없다, 등기도 효력이 없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형이 나옵니다. 세 가지 유형 나와요. 이렇게 명의신탁을 하는 유형. 가장 일반적인 거, 흔한 게 뭐냐면 원래 자기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의뢰 명의로 넘기는 거야. 의뢰 명의로. 둘이서 약속합니다. 네 이름 좀 쓰자. 그쵸? 얘 목적은 뭐냐? 강제집행면탈이야. 쉽게 얘기하면 얘 채권자들 A, B, C, D가 있는데 지금 얘가 돈을 안 갖고 있어. 얘들이 지금 우구 열을 받았지. 너 이거 강제집행할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이걸 빼돌리는 거야. 강제집행 면탈하는 거죠, 지금. 도망가는 물건 빼돌리는 거야. 얘 명의로 이렇게 해놓는다. 그럼 얘들은, 채권자들은 뭐야? 얘 것만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없잖아. 못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당사자 짜고,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에요. 약정하고 이전 등기 했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 자, 이거 이렇게 판명되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에 유형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전부 다 3인, 3명이 존재. 3명. 갑이 있고요. 갑의 물건을 의리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수인이야. 그럼 보통 잔금 치르고 자기가 앞으로 이전 등기 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의리 갑한테 얘기합니다. 이전 등기는 병 앞으로 좀 해줘. 병 앞으로. 그러니까 아까 저기처럼 가면 어떻게 돼? 자기 앞으로 했다가 얘 이름 빌려서 이렇게 가는데 등기 2번 들어가야 되잖아.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사면서 그냥 바로 얘 앞으로 쏴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 앞으로 가겠죠? 이것도 세금 포탈 목적이야. 이렇게 해버렸어. 여기로 가버렸어. 자, 그럼 얘는 이게 명의신탁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 몰라? 당연히 알지. 그쵸? 일단 자기는 얘한테 팔았는데 얘한테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얘 걸 보낸 거야. 그래서 얘 이름 들어가가지고 얘 앞으로 이전 등기 나온다. 갑이 보면 안 봐도 비디오지 뭐. 뻔하잖아. 아, 이거 이름 돌리는 거 빼돌리고 있구나. 딱 알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걸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건 악의야, 악의. 선의가 아니고.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어요. 자, 명의신탁 약정은 누구하고 누가 했어? 네? 명의를 빌리자고 약속은 누구하고 누가 한 거야? 얘들 둘이 한 거야. 얘가 지금 얘 이름 빌리자고 한 거지. 약정은 얘들끼리 했어요. 그 약정한 사실대로 얘 보고 그냥 이전 등기 해달라고 부탁한 거야. 그러니까 갑이 자기는 누구한테 해주나 상관없다 이거지. 그래서 해준 거예요. 약정은 얘들끼리 했어. 자, 아까 이거 세금 포탈, 강제집행 면탈, 이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 무효야, 유효? 이거 무효죠? 무효죠? 그럼 일로 간 이전 등기는 뭐야? 이 약정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부탁 온 건데 이거 원인 없이 온 거죠? 이 등기도 무효예요. 아시죠? 무효. 자, 그 다음에 갑이 의리 지갑 사러 안 나타나. 처음부터 의리 병한테 가서 돈 줍니다. 돈 주면서 네가 좀 사라. 그 매매 상대방은 누구냐? 병이야. 그래서 이거 여기다 그립시다. 병이 이제 찾아왔어. 네 거 살게. 둘이 매매 계약해요. 매수인이야, 얘가. 근데 그 전에 얘는 누구한테 사주를 받은 거야? 을한테. 을이 돈을 줘가면서 쥐어줘가면서 사오라고 그런 거야. 그럼 네 이름으로 사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전 등기 했어요. 그럼 보세요. 명의신탁 약정은 누구하고 누가 한 거야? 이렇게 둘이 했어. 이건 어쨌든 무효야. 근데 이거는 이 매매 계약. 여기서 이제 얘가 선의 악의가 이제 중요한 거야. 이게 명의신탁 약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얘랑 이렇게 매매 계약해서 이렇게 넘겼다 그러면 이거는 무효예요. 근데 얘는 되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서 하면 이거 무효가 돼. 근데 얘가
대개는 몰라. 이렇게 한 거를. 와서 사겠다고 하니까 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되면 이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유효하니까 얘가 취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거 팔아먹으면 유효하게 취득하는 거지, 또. 얘는 이렇게 당할 수가 있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쵸? 이 명의신탁 약정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 놈이 샀으면 등기 이렇게 가는데, 요거 안 하고 가죠?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에 반해서 이거는 둘이 이미 계약을 하고 오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계약을 누가 해? 매매계약. 직접 당사자, 얘들이 하죠? 그래서 이거는 계약형 명의신탁 이렇게 불러요. 자, 어쨌든 일단 명의신탁 약정은 전부 무효예요. 그 유형별로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경매, 공매, 권리 분석, 취득알선 이거 봅니다. 351페이지. 우리가 경매 절차는 법원의 경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법원의 경매는 공개적으로 매매하는 겁니까? 비공개로 하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당연히. 응? 그 공개적으로 하는데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 절차가 나올까? 민사집행법입니다, 여러분들. 자, 순서는 356페이지 가보시면 하단부에 부동산 경매 절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순서는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자, 처음에 경매가 시작되려면 처음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 누군가가 돈을 빌리고 어쩌고 하는 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야겠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법원에 와서 누군가가 경매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 그렇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해 보겠지. 이거 경매할지 말지. 그렇죠? 그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 거야. 결정을 한 다음에 그냥 경매를 진행하면 안 되지. 이 물건 경매 들어갔다는 거 만천하에 알려야 돼. 그래서 뭐 해? 경매 등기하는 거예요. 이걸 기입등기라고도 표현해. 경매 기입등기, 경매 등기 다 똑같아. 자, 등기부에 나오는 경매는 이름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아까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 강제경매 아니면 의무경매라는 이름으로 경매가 등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강제경매 아니면 의무경매. 아까 강제경매는 어떻게 순수하게 채권만 가진 애들이 채무자의 재산 가지고 경매 신청했을 때 강제경매. 저당권자 같은 담보물권자들이 경매 신청하면 의무경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게 경매 시작하기가 수월할까? 자, 여러분들이 차용증만 한 장 딸랑 받고 돈 빌려주면 굉장히 괴로워져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순간부터 아주 괴로워져. 그러면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어. 이거 경매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 신청하는 그 길까지가 아주 험난해. 무엇부터 해야 돼? 채권 확인부터 받아야 돼요. 차용증 안 믿어줘. 사문서야 그거. 응? 국가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야 돼. 그게 뭐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부터 제기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판결문이 나와야 돼. 돈 지불해라라는 판결문이 나와야 돼. 그래야 채권을 인정해줘요. 이거 들고 채무자가 부동산 그게 채무자권 맞다라는 거 확인서면 들고 경매 신청하러 가야 돼. 그 판결문에다가 집행문을 부여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집행문 문장 하나 딱 받는 거야. 이 판결문에 의해서 이 부동산을 강제 집행해라 라는 문장을 하나 딱 받는 거야. 이게 집행문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거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해야 돼.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해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해서 들어와. 시간이 한참 걸려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빌려줄 때 차용증만 받고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확실하죠? 안 되는 거야. 응? 돈 빌려줄 땐 어떻게? 담보라도 확실하게 잡고 빌릴 땐 어떻게? 빌릴 땐 어떻게? 다 역지사지야. 아시겠죠? 빌릴 땐 최대한 없이. 그죠? 최대한.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약에요. 돈을 빌려줄 때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채무자 재산에다가 저당권. 돈을 안 갚아. 이러면 뭐 판결문 받고 자식할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경매 신청 들어가. 등기상 증명서 발급 받아가지고 법원에 쫓아갑니다. 가서 제출하면 끝이에요. 왜? 이거는 이미 저당권이 국가 공적인 기관에 의해서 등기부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뭘 재판하고 자식할 거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경매를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부르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담보물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당권이라도 설정해 놓는 게 이렇게 경매 들어갔을 때도 빨리 시작돼요.
빨리. 이렇게 신청하면 바로 개시결정 나오고 경매 등기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름은 임의경매라고 나오고 채권만 가진 애들이 하면 강제경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경매 등기가 나왔으면 바로 경매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돼요? 이제부터 이제 준비해야지. 경매를 진행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제 준비 과정이야. 매각하기 위한 준비 과정. 이제부터는 보면 민사집행법에서 옛날엔 경매란 말 많이 썼는데 지금 매각이란 말을 써요. 주로 매각. 경매라고 안 하고 매각. 매각 준비를 해. 매각 준비. 그러면 매각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어?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감정평가부터 합니다. 감정평가. 감정평가하면서 이제 매각 스케줄을 잡아야 돼.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스케줄을 잡아줘야 된다고. 그럼 스케줄을 잡아서 어떻게 이해관계인들한테 통지해줘야지. 우리 하니까 니들 혹시 낙찰받을 생각 있으면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권리를 주장할 애들은 빨리빨리 신고하고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돼. 그러면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 주택으로 통지가 날아가요. 그럼 임차인이 그거 받아보면 경매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등기부 띄워보면 경매 등기 딱 나와 있어. 이런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 임차인은 빨리 권리 분석해봐야 돼.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준비 단계 감정평가도 해보고 스케줄도 잡고 하면서 제일 먼저 잡는 게 뭐냐? 배당 요구 종기일을 잡아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렇게 잡아. 첫 매각기일 전에다가 배당기일 종기일을 잡아. 이렇게 잡아가지고 만약에 뭐 채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은 특히 이날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애들이 주택 임차인들 아까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들 있죠? 요건 갖춘 사람들. 상가금도 마찬가지고 이거 우선 변제권 요건 가졌다고 가만히 있으면 배당 안 해줘요. 이 사람들 배당 요구 해야 돼. 채권자들 중에는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주로 등기부에 안 나오는 애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 해야 돼요. 그럼 저당권자들이 혹시 있어. 그럼 저당권자들은 배당 요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배당해줘요. 걔들은 등기부에 금액이 나오잖아. 그쵸? 안 해도 해줘. 그런데 등기부에 안 나오는 애들은 반드시 해야 돼. 배당 요구로. 안 하면 안 해줘. 임차인들이 되게 주택 임차인들이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그럼 최우선 변제 요건 갖춘 애들도 반드시 배당 요구 해야 돼요. 배당 요구 안 하면 요건 갖춰서도 안 해줘. 굉장히 차가워요, 법원이. 아시겠죠? 자, 그럼 배당 요구 종기를 이렇게 제일 먼저 뽑아. 이 날짜. 이날까지 배당 요구 해야 돼. 그 다음에 배당 요구가 끝나면 이제 준비했죠? 통지하면서 다 준비했어요. 첫 매각기일이 잡혀요. 매각기일. 이날 매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따 매각할 때 여기서 감정평가했죠? 이 물건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최저 경매가 5억 해가지고 최저 매각 가격 5억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감정평가에 5억, 최저 매각 가격 5억.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 이 물건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최저 5억 이상을 쓰면 낙찰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이제 첫날 안 들어가지. 그쵸? 그러면 이제 아무도 이 물건에 응찰을 안 하면 유찰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약 한 달 정도 스케줄 단위로 움직여요. 한 달 정도 해가지고 매각이 또 나와요. 이때 다시 파니까 재매각인 것 같아. 이거 재매각 아닙니다. 이것도 신매각이라고 불러요. 재매각이란 말을 이때 안 써요. 재매각은 진짜로 누군가 낙찰 받았다가 포기해서 토에 내놓은 물건을 다시 할 때 재매각이라고 그래. 그러지 않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유찰돼가지고 넘어간 건 언제나 신매각이야. 언제나 새로워. 아시겠죠? 신경매, 신매각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신매각을 합니다. 그럼 이때는 할 때 똑같은 가격으로 하면은 메리트가 없지. 매력이 없잖아. 누가 달래들겠어. 뭔가 낮춰줘야지. 그래서 감정평가는 그대로 둡니다. 5억. 대신 여기서 보통 20%가 저감돼요. 5억에서. 50%는 1억이 떨어지는 거지. 최저 경매가 4억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은 4억 이상 쓰면 되는 거지. 이때 또 누가 아무도 안 온다. 그럼 또 20% 떨어져서 한 달 뒤에 나오고. 아시겠죠? 20%. 이게 어느 지역에 가면 30%씩 떨어지는 지역이 있어. 이 가까운 인천. 인천 같은 데는 떨어져 주는 맛이 있어. 팍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벌써 두 번, 세 번만 돼도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가격이 오는 거지. 막 반값 돼 있고 막. 그럼 손대볼만 한 거지. 그래서 인천에서 경매가 활발히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매각이 됐어. 누군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왔어. 매각 기일날. 제일 높은 가격 써낸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럼 그 매수 신고인이 우리는 흔히 낙찰자라고 부르는데 낙찰자로 확정된 건 아니야. 말 그대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야. 그때로부터 한 일주일을 잡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날은 바빠가지고 얘한테 확정을 안 해줘. 일단은 네가 1등이야 이래놓고 확정은 안 해줘. 바빠서. 다른 물건도 해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대신 검토를 해요. 얘한테 매각을 해도 될지 안 될지. 그래가지고 해도 된다 그러면 매각 허가 결정을 해. 허가 결정을. 이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으면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 됩니다. 즉시 항고는 일주일 시간 줘요. 이 A가 낙찰 받았어. A가 낙찰 받았는데 불만이 있다. 결정했는데 매각 허가 결정했는데 이거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해야 돼. 항고. 그 일주일 안에 항고 안 하면 확정이 돼요. 허가했던 거 결정한 거 확정이 돼. 이때부터 대략 3, 4주 뒤에 매각 대금 지급기일이 잡혀요. 나머지 잔금. 이때 우리가 낙찰 받을 때 A가 예를 들어서 4억이야. 4억 2천만 원 썼어.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됐어. 그 4억 2천만 원 썼을 때 얘들이 입찰 보증금이라는 걸 내야 되겠죠. 이건 말로만 4억 2천만 원이면 장난이 될 수도 있어. 4억 2천만 원에 제가 살게요 그러고 그 다음날부터 안 나타나.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입찰 보증금을. 우리는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 걸듯이 입찰 보증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입찰 보증금은 대개 최저 경매가의 10%입니다. 자기가 써낸 가격의 10% 아니에요. 최저 경매가의 10%. 여기가 4억이었잖아. 4천만 원을 내야 돼. 그럼 나머지 4억 2천 썼는데 4천만 원 냈으니까 나머지 얼마? 산수가 제일 어려워. 3억 8천만 원. 3억 8천만 원을 매각대금 잔금으로 치르는 거예요. 자, 이거 돈 다 내면 소유권 취득해요? 이전 등기 해야지 취득해? 그냥 취득해? 상속 공인중개사 판결 경매의 경우에는 그렇죠? 등기 없이 취득한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대금, 매각 대금을 완납한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걱정되니까 어떻게 돼? 그럼 매각 대금 완납 증명서 발급 받아가지고 바로 이전 등기 신청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 등기 신청하러 가면서 아까 이 건물에, 이 토지에 등기부에 보니까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가 좀 저당권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 이건 이제 정리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말소 기준 등기 찾아가지고 개를 기준으로 해서 개부터 포함해서 뒤에 건 전부 다 말소된다. 그럼 말소 대상 있으면은 이전 등기 신청하면서 말소 촉탁 등기도 같이 신청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다 냈어. 매각 대금을 냈어. 그럼 법원에서 돈 받았잖아. 이 돈 어디다 할까 쓸까? 법원에서. 뭐 간만에 회식 한번 해? 응? 이 돈 가지고 할 일이 뭐야, 법원이? 지금 원하지 않는, 채무자가 원치 않는, 팔고 싶지 않은 물건을 강제로 매각을 했잖아. 그 얘기는 이제 채권자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한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는 강제로 그걸 집행해 준 거지. 그 돈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거야. 법원이 할 일은 그거야. 법원이 할 일은 그거야. 배당해 주는 거. 그런데 나는 낙찰받은 사람은 할 일이 뭘까? 집을 낙찰받았어. 돈은 냈어. 소유권을 취득했어. 서류상으로 취득하는 건 쉬워요. 그냥 돈만 내면 돼.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일은 뭐겠어? 그치. 거기를 장악하는 거야. 실제로.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 비어 있어. 그럼 내가 가서 장악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누가 있단 말이지. 임차인, 주택 임차인, 상가분 임차인. 이럴 때 이제 얘들이 아까 권리 분석을 통해서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파악을 하고 먼저 그러고 들어갔겠지 내가. 이런 거 파악 안 하고 들어갔는데 대항 능력이 있는 애다. 그럼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야 지금. 돈은 매각대금은 매각대금대로 내고 얘한테는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내줘야 나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점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지금 4억인데 4억에 내가 낙찰받아요. 이거 집 시세가 한 6억 정도 된대. 내가 4억에 받았어. 아, 잘 받았네. 2억 싸게 산 거잖아. 그쵸? 근데 임차인 보증금이 3억이야. 근데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 배당 요구를 안 했어. 대항력이 있어. 배당 요구 안 했다는 얘기는 배당을 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지 얘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누군가 자기 3억을 챙겨줄 때까지 그냥 앉아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얘는. 그럼 나는 4억을 써냈다고 4억 2천만 원 써냈죠? 4억 2천만 원 법원에다 내고 집에 가보니까 떡하니 한 놈이 앉아있어. 나가세요 그랬더니 안 나가겠대. 얘가 안 나가도 되나 권리를 분석해보니까 안 나가도 돼. 그때부터 이제 괴로워지는 거지. 나는 3억을 또 준비해와야 돼요. 이거 안 내주면 안 나가요. 안 내주면 안 나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집 얼마에 산 거야? 7억 2천. 아우, 잘 샀네. 7억 2천. 6억 얼마짜리지? 6억짜리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좀 비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경매를 하시면 비싸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싸다고 하니까 경매 싸게 산다, 무조건 싸게 산다, 이렇게 잘못들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분석 안 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 오지다 그러죠. 오지다. 이거 표준어래요. 오지다가. 오지게 당하는 거야. 자, 그래서 법원은 배당해주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장악하는데 법원이 알아서 나서서 내가 돈을 많이 냈으니까 와서 이렇게 나가라고 해주고 하느냐? 안 해줘요. 법원이 알아서 해주는 건 내 돈 낸 거 가지고 지가 생색내면서 돈 나눠주는 일만 해. 나는 내가 그거 장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또 나는 또 내가 자력구제하면 안 돼. 가서 협상을 통해서 말로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와서 법원에 다시 신청해야 돼. 법원은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야 그때 가서 해줘. 아시겠죠? 그래서 강제 집행을 그때 가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개 그럴 때 보면은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해요. 둘 중에 하나야. 자, 아까 대항력 있는 애들도 어쨌든 비워주긴 해야 돼. 근데 걔들은 대항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돈 받을 권리가, 돈을 누군가 줄 때까지 안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걔들도 어차피 내쫓으려면 소송을 통해서 내쫓는다 그러면 걔들은 명도 소송을 통해서 쫓아내야 돼. 이에 반해서 대항력 없는 애들은 나가주세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도 법원에 힘을 빌려야 돼. 그럼 얘들은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얘들을 상대로 인도 명령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법원이 소송을 할 때하고 명령을 할 때하고 어떤 게 더 빡빡할까? 까다롭고. 소송은 정식 소송이에요. 기간이 굉장히 길어. 그건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에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이에 반해서 인도명령은 간략하게 나오는 간이 절차야. 쉽게 나와. 아시겠죠? 간이 절차는 금방금방 처리가 된다고. 인도명령은.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애들은 인도명령 대상인 겁니다. 인도명령. 자, 요거 해가지고, 자, 인도명령 신청을 했는데도 안 나간다. 대항력 없는 애가. 자,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강제집행 팀한테 가서 집달관이라고 했죠, 옛날에.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이분들이 나와서 내쫓아. 이게 경매 절차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서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어떤 물건이 공고가 떴어. 경매 들어간다고. 법원에도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설 옥션 업체들이 있어요. 경매 업체들. 지지 옥션이 뭐 이런 애들이 있어. 법원 경매 이거 하는 거. 걔들도 전부 정보를 어디서 가져오나? 법원에서 가져와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그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현장에 보내가지고 또 따로 얻은 정보 있으면 그걸 이제 기록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유료로 하는 거예요. 법원에 이런 공보들은 전부 다 공짜예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법원 거 이용하시면 되겠고. 그 나중에 제가 그 무료 사이트 하나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이트. 그건 유료만큼 해, 걔들이. 그건 따로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수업 시간이니까 좀 그렇고. 자, 어쨌든 법원에서 공보가 떠. 이거 경매 들어간다고 떠. 그쵸?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건을 분석하는 거야, 보면서. 내가 지금 요즘 아파트가 필요해. 아파트 종별로 쫙 뜹니다. 그리고 경매 날짜가 다 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떠서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와서 요만한 집을 좀 경매로 좀 낙찰을 받고 싶대.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하는 거야? 상담 들어가는 거야. 매수 신청 대리 행위는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상담 알선.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크게 보면 50만 원 한도까지 우리가 상담료를 받아가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상담을 했어. 그래서 얘가 이 물건 마음에 든다. 이거 꼭 낙찰 받아달래. 그렇죠? 그럼 이거를 자기가 본인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리로 내가 들어간다. 돈 받고. 왜냐면 내 시간을 쓰는 거잖아. 그렇죠? 업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물론 그 전에 뭘 해놨어야 돼? 매수 신청 등록을 해놨어야 돼. 대리인 등록을. 어디다 했겠을까 이거? 우리는 사무실 개설 등록은 어디 가서 해? 등록관청 가서 하잖아. 시군구청. 그럼 매수 신청 대리 활동하려면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될까? 경매는 법원에서 하죠. 그럼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 거야. 법원에 가서. 한 군데가 해놓으면 전국에 다 할 수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 이걸 해놓고. 자,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아가면서 대신 입찰 들어가는 거지. 대리인으로서 들어가는 거야. 대리인으로서. 그럼 그 사람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가 입찰표가 있어요. 이걸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대리인이 하게 되는 경우 본인란이 있고 대리인란이 있어. 그럼 본인란 인적사항 다 쓰고, 나 대리인 이거 쓰고. 그쵸? 그리고 난 떳떳하게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1등이 돼. 1등이 되면 그때서야 매수신청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대리신청, 대리수수료를. 아까 상담료는 상담료고 따로.
그랬을 때 되게 감정평가액의 1% 내지는 최저경매가 1.5% 한도 내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으로 받아. 이거 만약에 1등이 안 됐어. 낙찰을 못 받았어. 그럼 이 합의 한도는 못 받아요. 대신 이제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래도 헛수고 한 건 아니잖아. 뭔가 이게 좀 있어야 되겠지. 그걸 이제 뭐 한 30만 원 줄래 어쩌나 이렇게 약속은 할 수 있어요. 그건 당사자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낙찰 받는 것까지는 이렇게 해줬어. 이건 쉬워요. 이건 사실은 가서 뭐 써주고 그 끝이야. 근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뭐 대항력 있는 애들도 없고 뭐 이거는 뭐 받으면 그냥 끝이야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어디서 갑자기 대항력 있는 애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면 망가지는 거지. 그런 부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할 때.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이런 부분 또 명도나 인도 이런 것들은 사실 직접 여기 옆에서 대리를 할 수는 없어요. 코치는 해줄 수 있어도. 그렇죠? 이렇게 가고.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 그럼 이제 매수신청 대리 활동을 이렇게 할 때요.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중개를 할 때는 무슨 중개 계약서를 쓰네 마네 이런 거는 당사자들 마음이잖아. 근데 이쪽에서는 카드라는 걸 꼭 작성하게 돼 있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상담했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상담한 거 카드 일지 같은 거 작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권리 분석해서 알려준 내용들도 다 작성해서 넣어놓고 이렇게 해야 돼. 작성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거 안 하면 결국은 또 여기 뒤에 가면 여기도 벌칙 이런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걸 벌칙을 받는다. 자, 이게 매수 신청 대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시간상 제가 일단은 설명을 이렇게 했고요. 해당 부분의 내용들은 이 책에 다 있는데 오늘 체크는 좀 제가 못 해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는데 어쨌든 저기 5월 6월 과정에서는요. 앞부분을 좀 빨리 나가고 뒷부분 이 부분을 시간을 많이 할애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서도 상당히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게 돈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돈 되려고 그렇잖아. 너무 돈 들어가니까 좀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서 다음 과정에서 이 뒷부분을 확실하게 좀 정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 합격의 영광이 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